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영의 미술 책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을 했었잖아요.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원에 있으면 정말 책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입원 중에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인상파라는 책인데요. 실제로 책이 상당히 두껍죠. 저도 열심히 읽었는데 요즘은 얇은 책들이 인기가 많다, 출판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벽돌책을 선호하는데 이상하게 벽돌책을 다 읽으면 이 책을 내가 다 읽었다라는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벽돌책들의 특징이 저자가 그 분야에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도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야마다 고로라는 선생님이세요. 사실 저랑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야마다 고로 씨도 유튜버입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미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유명한 거야 하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글쎄 거의 7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사실 70만 명이라는 게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좀 많이 있는 일이지만 미술 유튜브가 70만 구독자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글로벌하게 영어로 해설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어로만 명화 작품을 해설을 하시는데도 70만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에서는 이미 상당히 인기 있고 저명한 유튜버입니다. 실제로 편집자이자 평론가였고요. 이미 일본에서는 미술 대중서를 상당히 많이 출간한 작가이고요. 또 번역도 중요합니다. 해외 도서는 번역을 누가 했느냐도 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왕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을 해야겠죠. 번역도 또 하나의 창조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이시네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했던 허영은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야마다 고로의 유튜브를 보면 여러 미술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책은 어른을 위한 교양 강좌에 업로드된 이야기 중에 인상파만을 묶어서 소개한 책입니다. 저도 지난 15년간 미술 관련 책을 쓰고 강의를 한 사람으로서 저희 집에 인상파 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20-30권 정도 될 텐데 강사는 강의를 할 때도 또 글을 쓸 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인터넷 서점에서 인상주의라고 치거나 인상파라고 쳐서 검색이 되는 모든 책들을 제가 다 사서 꾸준히 읽고 그 다음에 저도 강연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만나고 나서는 제일 기뻤던 건 이 수많은 책을 이제 돌아가면서 힘들게 읽지 않아도 이 책 안에 웬만한 인상파들의 모든 정보는 다 담겨있다 싶을 정도로 좀 인상파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인들도 인상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인상파를 좋아할까? 전시도 인상파는 꾸준히 열리잖아요. 한국에서는 인상파 전시가 항상 열리면 인기가 많고요. 또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책이나 콘텐츠가 인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대중적이라는 점인데요. 대중적이다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인상파 그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상파는 소비가 아주 많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네나 마네, 르누아르, 드가, 제가 이렇게 이름만 말해도 다 떠오르시죠? 즉 스타 화가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문화예술 컨텐츠로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소비가 돼서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인상파의 후배들 중에 고흐 같은 화가들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스타 화가가 많고 문화예술적으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익숙하다. 세 번째 이유는 각 화가가 스토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화가들이 탐구할수록 재밌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 인상파 화가들은 함께 전시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누구랑 누구가 사이가 좋았고 누구랑 누구가 다퉜고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집에 매일 찾아갔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미술 드라마 보듯이 이 인상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요, 인상파를 좋아하는 분들 또는 인상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또는 인상파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 모두가 다 꼭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인데요. 제 입장에서 뭐부터 찾아봤나 궁금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편하게 저랑 수다 떨듯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야마다 고로씨가 유튜버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 어씨랑 대화하듯이 이 책 안에 야마다 고로, 어씨, 야마다 고로, 어씨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지식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이야기도 술술술 이제 이야기하듯이 풀어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난 이미 미술책 많이 봤는데 나 웬만한 인상파 책들은 좀 봤는데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역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국내에 출간된 국내 작가, 해외 작가, 뭐 여러 작가들의 인상파에 대한 책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솔직히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덕후 같은 이야기? 그거 있을까? 근데 있어요. 그리고 이 화가에 대해서 최근 들어 과거의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이 생겼는데 과연 그 이야기를 야마다 고로씨가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간 확인하면서 읽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보통이 아닌 저자여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설마 그 이야기가 있을까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자세히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인상파라는 이 거대한 한 그룹을 사실 하나로 묶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큰 미술사에서 중요한 사조를 이렇게 좀 재밌으면서도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구나 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낸다면 나도 이런 방식으로 꼭 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까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보자마자 과연 인상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를 할 건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 야마다 고로라는 저자는 터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인상파 그 이후의 후배들 쇠라라던가 고흐까지도 소개를 합니다. 또 인상파 팬들이 놓치지 않는 화가가 있어요. 바로 바지유인데요. 바지유는 인상파가 8번이라는 전시를 할 동안 정말 초창기에 중요했던 핵심 멤버입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되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지유를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하고 봤더니 역시나 바지유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저처럼 질문과 확신을 반복하면서 읽기에도 너무 재밌는 책이고 본인이 평소 좋아했던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설명과 전혀 다른 각도의 측면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시는 것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일단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화가가 바로 인상파에 큰 영향을 준 영국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인데요. 많은 책에서 모네가 터너를 좋아해서 터너의 그림에 영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너의 비, 증기, 속도,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라는 1844년 작품인데요. 이 야마다 고로씨는 오히려 이 그림보다 모네의 해돋이와 비교가 가능할 만한 터너가 그린 해돋이를 한 점 보여줍니다. 터너가 이미 모네보다 30년 전에 해가 뜨는 일출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어요. 바로 노럼성 일출이라는 작품입니다. 현재 테이트에 있고요. 작가는 우리에게 이 그림을 모네의 인상, 해돋이와 함께 비교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요. 터너 그림에 등장하는 이 노럼성이 바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경에 있습니다. 12세기쯤에 지어진 오래된 성으로 16세기 말쯤에는 폐허가 이미 되었는데 이 성의 바로 옆에는 트위드 강이 흐릅니다. 터너는 이 트위드 강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 야마다 고로씨가 왜 유튜버로서 인기가 많은지를 제가 좀 깨달은 게 이 트위드 강이 우리가 봄만 되면 입는 이 트위드 자켓 있죠. 그 트위드 자켓의 트위드 실이 처음 생산된 강인 거예요. 약간 미술 이야기지만 곁들여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교양 이런 것들도 꾸준히 깨알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미술 작품 위주로만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문화, 사회, 역사까지 연결해서 그물망 지식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1870년대에 모네가 이 인상 해돋이를 그렸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발로 그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사실 좀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즉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터너가 이미 모네보다 30년이나 전에 형태가 없는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작품을 그렸는데 왜 영국에서는 그런 비난이 없었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터너는 영국에서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터너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형태가 없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형태가 좀 비교적 보이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감각에 집중을 해서 형태가 보이지 않는 상당히 추상적이면서도 속도감과 그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런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터너가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 그림 자체를 터너였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영국에서 터너의 지위는 확고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림을 터너가 그렸을 때 조금은 모네보다는 더 쉽게 영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는 게 이분이 비틀즈랑 비교를 합니다. 저 역시 미술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영화나 음악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강의 때 훨씬 많은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비틀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비틀즈가 화이트 앨범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도를 했어도 비틀즈니까 하고 사람들이 넘어간 것처럼 터너 역시도 영국에서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터너가 괴테의 색채론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들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설명을 하면서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정말 재밌었던 챕터는 밀레인데요. 저도 그냥 교양 미술사를 배울 때는 밀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농민을 사랑한 화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 나온 많은 책들이 밀레가 정말 농민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큼은 이제 밀레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농민을 그리려는 의도가 없었던 농민 화가다. 너무 재밌죠?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밀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죠? 밀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삭죽기 또는 만종인데요. 일단은 저자는 밀레의 이삭죽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삭죽기는 사실 추수를 하고 나서 남은 이삭, 쭉정이를 줍는 여인들을 그린 그런 작품이잖아요. 당시 미망인이나 극빈층 여성들이 수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제로 그린 것 같지만 사실 이 풍습의 근원 자체가 구약 성경 중 롯기라는 것입니다. 이 롯이라는 인물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이 팔레스타인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롯 역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한 재력가가 모습을 보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밀레 입장에서는 이 이삭 줍기는 농민들을 처음부터 그렸던 게 아니라 기독교적 사상이나 성경 이야기를 그린 거죠. 그러면 이게 종교화라는 건데요. 본의 아니게 이 그림이 인기가 너무 많아집니다. 농민들도 좋아하고요. 당시 사람들도 너무 새로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레는 고뇌를 합니다. 이미 유명해져 버린 농민화가라는 프레임. 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성경 이야기를 그린 건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락가락한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를 때 이런 프레임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밀레 역시 그랬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 밀레가 궁극의 농민 대표 화가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작품 때문입니다. 키질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 남자가 열심히 키질을 하고 있어요. 1848년 밀레의 나이 34살 때쯤에 키질하는 사람이 쌀농전에서 극찬을 받습니다. 의외죠? 쌀농전은 종교화나 역사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국가는요, 밀레에게 더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 작품이 왜 상을 받았냐? 2월에 노동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작품이 되고요. 밀레는 본의 아니게 얼떨결에 농민들을 대표하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화가가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요? 이대로 그냥 농민 화가의 프레임을 끌고 갈 것인가? 내 마음속에는 종교화나 역사화를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었겠죠. 이 책에서 저자는 어시와의 대화를 통해 밀레의 그런 고민까지도 아주 진솔하게 깊이 있게 나눕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사고는 우리가 정말 많은 화가들을 좋아하고 많은 화가들을 탐구하지만 한 화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편협해서는 안 되고 좀 입체적이고 다각도여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책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한 화가를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을 합니다. 무조건 그 화가가 최고라고 칭송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화가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동시대에서 중요한 다원성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빠짐없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밀레의 대표 작품 이 만종이라는 작품이
제일 처음 판매됐을 땐 얼마였고 나중엔 얼마였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 밀레의 만종이 1860년에는 1,000프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72년, 12년 후에는 38,000프랑에 거래가 됩니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밀레가 사망 후에 프랑스 정부가 미국 미술협회와 경쟁을 합니다. 서로 사겠다고. 1889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이 작품을 55만 3천 프랑에 삽니다. 1860년에 1,000프랑이었던 거에 비해 무려 550배나 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 작가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밀레와 비슷한 작가가 있다. 밀레처럼 밀레가 바르비종에서 살면서 농민 화가들을 그리고 그 바르비종에 밀레를 존중하는 후배 화가들이 함께 와서 집단촌을 이루면서 좀 살았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화가가 있다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프랑스의 인상파를 공부하다가 일본 작가들도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가, 베르트 모리조, 메리카셋 이런 화가들도 이 책에 다 소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상파 화가가 한 명 있어요. 바로 구스타브 카유보트인데요. 제 책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에도 소개를 했었고 제가 꾸준히 좋아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 화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화가이기도 하지만 인상파 화가들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후원자이기도 하고 그가 작품을 컬렉팅했던 컬렉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카유보트는 이 야마다고로라는 저자가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고 자세히 읽었는데요. 아주 만족스럽고 정확하게 카유보트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생전에도 사후에도 인상파를 후원했던 부호 카유보트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특히나 드가랑 카유보트는 그림이 전혀 인상파스럽지가 않다. 이런 말 저도 강의 때 많이 들었는데요. 인상파 하면 워낙 르누아르나 모네 같은 화풍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드가랑 카유보트의 그림은요, 인상파보다는 사실주의에 가깝습니다. 사진같이 그리잖아요. 실제로 인상파 내부에서도요, 모네파와 드가파가 갈려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자는 하는데요. 모네파는 누구겠어요?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이런 화가들이겠죠. 드가를 공부를 해보면 드가는 많은 화가들이 낭만주의 화가를 좋아할 때 드가는 앵그르를 너무 좋아해요. 앵그르는 고전주의 화가잖아요. 본인이 실제 했던 말이 앵그르로부터 선을 쓰는 것을 배웠다. 선 연습, 스케치, 사실적인 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인상파를 이해할 때 무조건 모네 같은 화풍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인상파 안에도 보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화풍을 가진 화가들이 바로 드가랑 카유보트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유보트는 좀 재밌는 게 본인의 그림은 드가파였어요. 사실주의처럼 그리는데 본인이 지지하고 수집하는 작품은 모네파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재밌게 또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인상파를 이해할 때 반드시 화풍으로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근대라는 주제, 일상이나 여가를 그렸던 그런 주제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인상파를 좀 넓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카유보트가 소장했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모두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이 작품도 카유보트가 소장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또 친구들이 야 우리 마네 형님의 이 올랭피아 이거 기증하자 너무 중요한 작품이잖아 했을 때 딱 돈을 턱하니 내놓는 것도 바로 카유보트였습니다. 카유보트는 또 재밌는 게 모네가 정원 가꾸는 걸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카유보트랑 모네가 서로 일본에서 원예 서적을 막 구해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원 가꾸는 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카유보트가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언 집행을 르누아르가 필두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카유보트 컬렉션 중 67점을 1894년에 국가에 기증하는데요. 바로는 안 되고요. 이때도 이제 막 고전주의 화가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인상파 그림을 뭘 그렇게 많이 기증하냐 이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1896년에요 40점을 릭상부르 미술관에 기증을 합니다. 결국에 이 작품들이 현재 오르세 미술관의 핵심 컬렉션이 됩니다. 이렇게 인상파들의 이야기는 미술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 좀 괜찮은 인상파 책이 없다. 그럼 요 한 권으로 읽는 인상파
이 책을 사서 두고두고 펼쳐보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는 인상파 1회부터 8회까지 누가 참여했는지, 누구랑 누구랑 언제 다퉜고, 누구랑 누구가 왜 빠졌고, 누구랑 누구가 누구를 끌고 왔고, 같이 전시하자고 했고, 이런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도 한 일주일간을 계속 침대나 화장실 갈 때도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유튜버 야마다 고로 쌤이 쓴 한 권으로 읽는 인상파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성시경 씨도 고독한 미식가를 만났잖아요. 저도 언젠간 이 야마다 고로 씨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소영의 미술 책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